네, 신주입니다. 여기는 영국이에요. 우스터셔라는 조용한 동네 도로인데 1996년 12월 1일 일요일 밤 여기를 요 두 사람이 차 타고 가는 중이었어. 남자가 연하야. 25살 리 하비, 여자는 27 트레이시 앤드류. 결혼 약속이 돼 있는 사이라 같이 살기도 해 이미. 그래서 이날 시내 나가서 같이 저녁 먹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 여기였던 거지. 보이는 대로 사람이 걸어 다닐 만한 곳은 아니잖아. 가로등도 없고 시골이라 차들이 잘 다니는 길도 아니야 애초에. 밤에 좀 위험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 남자 직업이 버스 운전기사야. 운전에 자신이 있을 거 아니야. 둘이 같이 있기도 했고 뭐 무섭지도 않을 거 아니야. 근데도 도로가 너무 조용하니까 라디오도 켜고 괜히 결혼식 이야기 하면서 가던 중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뒤에 검은색 차 한 대가 따라왔대. 뭐 같은 방향이었겠지 싶었는데 바짝 따라붙는 거야 뒤에. 여기가 1차선 도로긴 한데 추월도 할 수 있을 정도의 폭은 돼. 근데 굳이 뒤에 붙는 이유가 뭐냐고. 리 하비가 속도를 올려봤어. 그랬더니 얘도 같이 올려. 막 헤드라이트 깜빡거리면서 클락션도 누르는 거야. 이거 누가 봐도 시비 거는 거잖아. 리는 여자친구도 있겠다. 굳이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계속 이러니까 점점 화가 난 거야. 트레이시도 그냥 참고 갈 길 가자 말렸는데 솔직히 남자들은 어때? 이 상황 못 참아. 차를 세우고 내려. 그러니까 뒤에 새끼도 따라 세우네? 트레이시도 여자도 예민한 상태였는데 남친이 말을 듣지 않고 흥분하는 것까지 너무 짜증이 났어. 그냥 가지 왜 세워 뭐 하려고. 그래서 혼자 조수석에 계속 앉아 있던 거야. 리하비가 뒷차에 가서 왜 운전을 그따위로 하냐고 따지니까 이 사람도 내리더라고. 깜깜한 도로에서 남자 둘이 말싸움을 시작하는데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져. 그러다 뒷차 조수석에서 한 명이 더 내리는 거야. 남자 2명이 타고 있었어. 이 남자가 조용히 걸어오더니 리 머리를 후려치더라고. 사이드 미러로 보고 있던 트레이시도 놀래서 얼른 내려 리에게 갔어. 그러자 이번엔 트레이시까지 때리는 거야. 2대 맞고 기절했대 여자가. 그리고 한참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까만 차는 없더라고. 옆에 도로에 계속 쓰러져 있었는데 깨우려고 흔들어 보니까 이거 상태가 심상치 않은 거야. 트레이시가 기절한 사이에 계속 맞았는지 피를 너무 흘리고 있었어. 닦아주려고 손을 이렇게 대보니까 이게 맞은 게 아니고 찔린 상처였다는 거지. 온몸이 다 칼에 찔려 피 범벅이고 이미 몸도 차가워진 상태야. 자기 기절한 사이에 약혼남은 죽어있던 거지. 그래서 남친 시신 끌어안고 우는 소리에 근처 주민이 경찰 신고해가지고 병원에 옮겼는데 리가 목과 배에만 42번을 찔린 거래. 흉기는 휴대용 나이프 같았다는 거지. 이틀 뒤 남친을 잃은 트레이시 앤드류스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건을 크게 알렸어. 영국에서는 분노의 질주 살인 사건이라고 불러. 사실 이해가 좀 안 가는 사건이잖아. 없으면 좋겠지만 운전하다 보면 차끼리 시비 붙는 일이 생기긴 해. 아니 그렇다고 누가 42번을 칼로 찌르냐고. 이게 기자회견 때 트레이시 얼굴인데 다친 얼굴도 공개한 거야. 사건의 관심도를 올리려는 전략적인 선택이었을 것 같기도 해. 그날 자기 뒤를 따라오던 차가 검은색 포드 시에라였대 차종이. 그리고 타고 있던 2명을 알면 제발 제보를 해달라고 공개적인 부탁을 한 거야. 기자회견 효과가 엄청났어. 사건 18일 만인 1996년 12월 19일 리 하비를 찌른 범인이 체포됐는데 이 사람이야. 차 시비로 폭행 당했고 남친 살해됐고 제보를 부탁한다던 트레이시 앤드류였다는 거지. 알고 보니까 이게 분노의 질주 살인 사건이 아니라 분노 조절 장애 살인 사건이었던 거야.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알아보자고. 일단 범인 트레이시 앤드류스부터 알아보자면 1969년 4월 9일 영국 버밍엄에서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기집애야. 6살의 부모가 이혼했어. 어느 쪽으로 얘 양육권이 간 건진 모르겠는데 이혼은 부부가 헤어지는 거지 애랑도 헤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가끔은 보여주잖아 애를. 근데 양쪽 부모가 금방 재혼하고 각자 자식을 낳으면서 트레이시가 관심 밖으로 밀려난 거야. 그럼 애가 좀 외롭게 큰 거겠지. 근데도 애가 사고 딱히 안 치고 17살에 패션 모델 하고 싶어서 학교 그만두고 무작정 런던을 가. 다행히 재능은 있었나 봐. 키 크고 금발이고 하다 보니까 패션 모델을 하는데 성격에 잘 맞는 일이었대. 4년 만에 화보도 찍고 좀 알아주는 헤어 잡지에도 나와. 나름 조용히 경력을 쌓고 있었는데 1990년 21살인데
애가 생겨버려. 그래서 준비도 없이 남친이랑 결혼 생활을 시작하거든. 딸을 낳았어. 그건 좋은데 문제는 이제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는 거지. 애 낳으면서 살찌고 경력도 끊겼는데 누가 모델로 써주냐. 여기에 산후 우울증까지 왔는데 일을 못하니까 성격이 이상해진 거야. 결혼 전에도 트레이시가 다혈질적인 면은 있었대. 근데 애 낳고부터는 진짜 신경질적으로 변했고 변덕도 심했다는 거지. 거기에 남자 소유욕도 존나 심해. 이건 좀 그런데. 남편이 같이 일하는 여자가 말 조금만 걸어도 막 바람난 것처럼 화내고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아가. 사정은 알겠는데 좀 피곤한 스타일인 거지. 이 문제로 애가 돌이 지나기도 전에 이혼을 하고 무직자가 된 트레이시는 자기 애랑 정부에서 주는 임대주택에서 살아. 25살까지 잘 들어오지도 않는 모델 일을 꾸역꾸역 하다가 바텐더를 시작하는데 또 술 먹고 노는 거 좋아했거든. 딸을 전 남편에게 하루 맡기고 친구 만나서 밤새 클럽에 가 노는 거야. 여기서 2살 어린 리 하비를 만났던 거지. 버스기사인 리 하비. 인기 많은 사람이었고 성격도 좋았어. 딸이 4살이래. 아! 애가 있네. 약간 실망했는데 이혼하고 혼자 키운다는 거야. 이런 게 트레이시랑 말이 잘 통하면서 처음 본 날부터 사귀게 된 거지. 딸들도 나이가 비슷해. 4살, 5살. 둘이 잘 어울리기도 하고 자기들도 성격 잘 맞으니까 만날 때마다 너무 좋아. 그래서 3개월 만에 우리 그냥 같이 살자. 결혼 약속하면서 동거를 시작하게 된 거고. 근데 같이 살기 시작하니까 트레이시의 단점이 너무 보이는 거지. 여전히 다혈질이고 작은 일에도 너무 예민해. 매사에 피해의식이 깔려있어. 리가 다른 여자들에게 불필요할 정도로 친절하게 군다며 항상 불평했고 행동, 말투 하나하나에 꼬투리 잡아 싸움을 걸어. 남자가 리가 처음에 이런 거를 좀 귀엽게 봐줬대. 그만큼 나 좋아하니까 이러겠지 하면서 넘긴 거야.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거든. 물건 집어 던지고 주먹질까지 할 정도로 수위가 심각해지니까 남자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딱 한 번 소리를 질렀대. 그러니까 트레이시가 또 어떻게 자기한테 이럴 수가 있냐면서 사이가 극단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지. 리도 스트레스 너무 받으니까 애들 앞인데도 싸움을 맨날 해. 애들이 듣기 싫어서 막 TV 소리를 키우는데도 소용이 없을 정도였고 그 정도로 심하게 싸우는 거야. 이러고 어떻게 사냐? 헤어져야지. 근데 일주일도 안 돼서 또 만나네? 그러다 금방 다시 헤어지고 또 만나고 이 짓을 2년간 반복해. 어휴. 리의 가족이나 주변에서도 친구들 제발 너 이거 트레이시 그만 만나라 이러는데 왠진 모르겠지만 결국 또 다시 만나. 제일 문제는 다시 만날 때마다 항상 사과하는 쪽이 남자였다는 거지. 싸움의 시작은 트레이시의 집착, 질투, 다혈질적인 성격, 변덕, 피해의식 이런 건데 한 번도 얘는 사과한 적이 없어. 기집애가. 오히려 남자 쪽에서 다 사과하고 우리 같이 잘해보자 이러면서 만나니까 어때? 트레이시 입장에서는 지 잘못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지. 사건이 일어난 1996년 12월 1일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싸웠다는 거야. 아이씨 안 힘드나? 도저히 관계가 회복될 것 같지 않았는데 갑자기 트레이시가 미안하대. 이게 처음으로 먼저 사과한 날이었어. 왜 이래? 자기가 사과할 테니 같이 술도 한잔 하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자는 거야. 리가 깜짝 놀랐어. 결국 자기가 다 받아주고 오랫동안 이해해주니까 이 여자도 생각을 바꾸는구나 싶어서 같이 시내를 나갔대. 그래서 술도 마시고 대화도 오래 하면서 그동안에 쌓인 감정을 풀었어. 다행히 집에 가는 길에도 분위기가 괜찮았다는 거야. 문제가 이 다음이지. 트레이시는 검은색 포드 체이서 차가 자기들 뒤를 바짝 붙어서 시비 걸었고 이 문제로 남자친구가 내려서 싸우다가 살해당한 거라고 했잖아. 이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야. 이날 집에 가는 길에 차라고는 얘네 거 한 대밖에 없었어. 이거만 있었다고. 원래는 어떻게 된 거냐? 가는 길에 트레이시가 잠깐 내려서 우리 바람 좀 쐴 겸 담타 한번 하자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리도 차 세우고 내렸는데 트레이시가 자기 신발에 숨겨두고 있던 칼을 꺼내 찔렀던 거지. 이 여자는 그냥 사이코패스 같아요. 처음에 사과한 것부터 다 이게 트레이시의 계획이었어. 리와 싸워서 화가 심하게 난 상태라 당장 이 남자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집에는 애들도 있으니까 일부러 밖에 나가려고 먼저 사과하면서 술 마시자고 했던 거지. 그 칼이 이거야.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자기 신발 안에 넣어두고 있었어. 이렇게 술 마시면서 화해하는 척하고 집에 오던 길에 일부러 내리자고 했던 거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남자친구를 44번이나 찔러 죽이고 누구 들으라고 우는 척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던 거지. 이틀 뒤 기자회견 때만 해도 경찰은 트레이시의 말을 다 믿고 있었어. 왜? 진술이 일관돼 보였거든. 그래서 검은색 포드 체이서를 수배하고 리를 죽였다는 남자 2명을 찾으려고 기자회견까지 열었던 거야. 근데 막상 트레이시가 카메라에 둘러싸이고 기자들의 냉정한 질문을 받으니까 당황했나봐. 일반적이지 못한 반응을 보인 거지. 이틀 전에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칼에 44번 찔려 살해당했고 그걸 자기 눈으로 봤다는데 그런 거 치고 너무 담담해. 가로등도 없어서 어두웠다는데 모든 걸 너무 자세히 조리 있게 설명하는 거지. 정작 그러면서 마지막에 검은색 포드 체이서 운전한 사람은 잘못이 없대. 아무 처벌을 받지 않을 테니 조수석에 누가 앉아 있었고 리를 공격한 사람이 누군지만 알려줘라. 운전자의 제보를 기다리겠다. 이런 말을 해. 지가 조사받을 때 꺼내지도 않은 말이었던 거야. 처벌하냐 마냐는 네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경찰과 아무 상의 없이 단독으로 한 말이니까 경찰도 기자회견에서 되게 당황했어. 여기에 이상함을 느껴가지고 트레이시를 의심하기 시작했던 거지. 트레이시 말이 다 사실이라도 이 상황이면 운전자는 처벌 대상이거든. 위협 운전에 조수석 남자가 리를 찔렀는데 태우고 같이 도망갔잖아. 신고도 안 했고 공범이지. 이렇게 되면 경찰이 트레이시에게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준비 중이었는데 마침 리하비 시신에서 중요한 단서가 나왔어. 그때 리가 80가닥 정도의 길다란 머리카락을 손에 쥐고 죽어 있었대. 이게 트레이시 이기집의 머리카락이었다는 거야. 자, 기자회견 때 다시 사진 보면은 얼굴에 상처가 있잖아. 리가 칼에 찔리기만 하고 죽은 게 아니라 방어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나 봐. 이때 머리카락을 잡아 뜯었고 눈 밤탱이 된 것도 한 대 맞은 거겠지. 그러면서 사건이 일어난 도로도 좁고 어두운 비포장 길이라 차 운전으로 시비 걸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환경이야. 트레이시 말대로 바짝 붙었다면 덜컹거리는 구간이 많아서 사고가 먼저 났을 거래. 운전하다 시비가 붙어서 따지려고 했다면 리는 흥분한 상태라 차를 급하게 세웠을 만도 한데 현장의 차가 도로 갓길에 정확히 선을 맞춰서 반듯하게 주차돼 있었다는 거야. 애초에 2대가 지나간 타이어 자국 자체가 없기도 했고 결정적인 증인도 나타났어. 트레이시의 우는 소리를 들은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잖아. 이 사람 딸이 사건 순간을 먼저 보고 있던 거야. MR 들어보니까 이날 자고 있었는데 밖에서 남녀 싸우는 소리에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니까 흰색 차 한 대만 서 있었고 검정색 차는 본 적이 없대. 그래서 다시 누워 자려는데 15분쯤 뒤 또 싸우는 소리 나서 조용해졌길래 사라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증거품인데 이 부츠는 사건 당일 트레이시가 신고 있던 거야. 안에 칼자국이 나 있었어. 옆에 옷도 트레이시의 옷인데 리의 피가 묻어 있거든. 근데 죽은 걸 끌어안고 울 때 묻은 피가 아니야. 진술이랑 달라. 피자국이. 이거는 튄 것 같은 흔적에 더 가깝다는 거지. 여기까지 트레이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전제로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날 부츠에 칼을 넣어놨고 차 안에서 살인을 저지르면 피를 다 닦기가 어렵잖아. 흔적이 남을 테니까 가다가 잠깐 세우자고 했던 거야. 담타 핑계 대면서. 그리고 칼로 찔렀겠지. 이 소리를 근처 사는 애가 들었는데 사실 싸우는 게 아니라 칼에 찔리는 비명을 들었던 거고 이때 튄 피가 트레이시 옷에 묻었던 거고. 그럴듯하잖아. 그럴듯한 게 아니라 이게 팩트야. 트레이시도 눈치가 있는 년인 게 경찰이 자기 의심한다는 걸 알고 기자회견 다음날 수면제 한 통 때려 먹고 자살 시도했는데 바로 병원에 실려가서 위세척하고 입원해. 경찰은 그동안의 증거와 증인으로 위협 운전자나 검은색 승용차 얘기는 트레이시 앤드류스가 지어낸 거짓말이었고 사실은 분노 조절 문제로 저지른 살인사건이라는 걸 확신하면서 사건 18일 만에 퇴원하고 나오는 트레이시를 체포한 거지. 재판은 7개월 만에 열리는데 이게 변호사 선임을 안 하네? 얘도 뭐 테드 번디 빙의해가지고 테드 번디가 미국 연쇄살인범인데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변호사 없이 지가 지를 변호했었거든. 그거 얘기하는 거야. 지가 지를 변호하겠다는 거야. 사실 변호사가 없는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실을 없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사실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넓혀주는 역할에 가깝거든. 예를 들면 트레이시에게 분조장이 생긴 건
리하비의 바람기 때문이었다던가 뭐 여자랑 대화할 때마다 싸웠다던가 이런 점을 좀 과장할 수는 있어. 남자에게도 잘못은 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신발에 칼을 넣었다는 것도 사이가 워낙 안 좋았으니 혹시 몰라 방어 수단으로 준비하는 습관이 생겼다던가 42번 찌른 것도 원래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리하비가 과잉 방어하면서 오히려 폭행을 시도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쪽으로 판사가 해석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는 거란 말이야.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변호사라면 이런 전략을 짜서 트레이시가 최대한 적은 형을 받을 수 있게 혐의를 낮추는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포장해봐야 트레이시가 죽였다는 사실은 바꿀 수가 없어. 여기서 할 수 있는 변호 전략이 뭐가 있겠어. 정당방위 아니면 심신미약밖에 없는 거지. 근데 리하비가 먼저 때렸다 한들 44번 찌르게 정당방위가 되니? 애들한테 들어보면 엄마가 먼저 시비 걸었다는 말만 할 텐데 심신미약이 나오겠냐고. 트레이시는 사실을 말할수록 살인했다는 자체가 명백해질 테니까 차라리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기로 결정했던 거야. 하지만 도저히 가망이 없어 이거. 엔드게임이야. 변호사도 못 빼줄 재판을 자기가 무슨 수로 해내냐. 결국 들고 나온 전략이 그래서 선즈필승. 대뜸 질질 짜면서 갑자기 자기 어릴 때 자라온 얘기를 시작해. 부모 이혼했고 자기는 관심을 못 받고 컸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게 됐고 하나같이 가해자 새끼들은 지 어렵게 살았단 말을 해였고 그래서 뭐야 결국은 네가 죽인 거잖아. 방어였대. 자기를 먼저 때리길래 찔렀다는 거야. 결국 한다는 게 있던 소리였어. 자기 방어로 사람 42번 찌르는 게 말이 되냐 미친년아. 미리 신발에 칼까지 넣은 년이. 사실 들어볼 필요도 없는 건데 또 선진국이니까 워낙에 또 민주적이라서 범인 새끼 입장도 한 번은 들어볼 기회를 준단 말이야. 하지만 들어보기만 하는 거지. 들어준다고 뭐 다 용서해 주는 건 아니야. 거기에 맞는 증거도 없어. 또 결국 살인으로 14년간 가석방 신청을 못하는 무기징역을 받아. 아무리 운이 빨리 따라줘도 14년은 빵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이게. 좋았어. 근데 씨발 하늘이 돕나? 정확히 14년 만에 42살 돼서 가석방으로 풀려나. 말이 되냐? 그리고 이거 봐봐. 웨딩드레스 입었어. 결혼을 해. 아니 출소하고 6년 뒤에 결혼했거든? 그럼 48이잖아. 이 남자도 이상한 게 할 줄 아는 건 화내는 것밖에 없는 분조장 아줌마인데 데려간다? 영국 사람이고 경비원이래 남자가. 아니 씨발 봐봐. 나는 결혼식에 신부가 담배 피는 거 진짜 처음 봐. 나는 미친년이야 미친년. 와 근데 이 남자가 또 인상 보니까 또 뭐 퐁퐁질 당하고 뭐 이럴 것 같진 또 않더라고. 재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대. 트레이시도 딱 봤을 때 분조장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거든. 표정 막 개험하게 남자. 이런 거 보면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그만한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말이 생각난단 말이야. 리하비가 이거 너무 오냐오냐 했던 거야. 그게 잘못은 아니지. 성격 좋은 사람이었던 건데 이런 또라이한테 걸려서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냐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막대하는 새끼 굳이 이해하고 기다려줄 필요가 좀 요즘엔 없다는 생각이 들어. 애초에 개기지 못할 만한 힘을 보여주던지 개긴다 싶으면은 늦게라도 좀 찍어 눌러줘야 되는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봐봐 이거 뭐 애들은 뭔 죄야 그러면은. 병신 같은 여자 하나 때문에 엄마 남편 죽이고 엄마랑은 또 새 남자 결혼했잖아. 트레이시가 분명 남편한테는 못 깨길 거야. 지가 처맞을 게 뻔하잖아 지금 보면. 그러면은 결국 애들한테 자기 성격도 부릴 게 뻔하죠 이 여자도. 애들이 이 등살에서 살아남으려면 빨리 힘을 길러야 돼. 애들이 위험해. 신체적인 힘이든 사회적 지위든 돈이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도 마찬가지야. 다 각자 길러야 된단 말이야. 아무리 가깝고 믿는 사람이라도 힘 떨어지면 만만하게 봐요. 애초에 힘이 있으니까 가깝고 믿는 사이가 된 걸 수도 있어. 요즘 세상이 좀 그런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오늘은 1996년에 일어난 분조장 아줌마의 남편 살해 사건 알아봤는데 재밌으면은 추천 구독 좀 눌러주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을 준비해 올게. 오늘은 여기까지.